3학년 2학기 수학 1단원에서 6단원까지의 내용을 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곱셈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두 자리수에서부터 세 자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릿수를 잘 아는 거예요. 먼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을 때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부터 해볼게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첫 번째 줄에 써주세요. 다음으로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서 두 번째 줄에 써주세요. 이때 1의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써줄 거예요. 이렇게. 다음으로 1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곱해서 세 번째 줄에 써줄 거예요. 이때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100의 자리를 기준으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해주세요. 더할 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바닥 올림을 꼭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1311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서 10의 자리에 써주세요. 그 다음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똑같이 10의 자리에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서 100의 자리에 써주세요. 자, 이걸 다 더하면 1836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건데요. 겁먹지 말고 똑같이 선생님이랑 배운 거 잘 떠올리면서 먼저 첫 번째는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1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다음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서 10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그리고 1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곱해서 100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544가 나오죠. 자릿수를 잘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1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다음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서 10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더하면 388이 나옵니다.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릿수라는 거. 어때요? 확실히 알겠죠? 자, 그렇다면 곱셈의 자릿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예요. 다음 1의 자리 곱하기 10의 자리는 10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 곱하기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예요. 1의 자리 곱하기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1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는 1의 자리고요. 1의 자리 곱하기 10의 자리는 10의 자리예요. 그리고 10의 자리 곱하기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예요. 1의 자리 곱하기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예요.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원은 나눗셈 단원이에요. 나눗셈은 먼저 첫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예요. 두 번째는 나누는 수고요. 그 결과가 몫이고 나머지가 됩니다. 이걸 세로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여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나누는 수가 바깥에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해볼까요? 이때도 자릿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나눌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앞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곱셈할 때는 뒤에서부터 했잖아요. 나눗셈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할 거예요. 4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까지 확장해 줄 거예요. 43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8번 들어가죠. 그래서 5, 8에 40 하고 빼줄 거예요. 자, 3이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중간중간 빼지는 값과 이 나누는 수를 비교해 줄 거예요. 반드시 나누는 수가 더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3으로 잘 했기 때문에 1의 자리를 내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줄 거예요. 37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7번 들어가죠? 그래서 35라고 써주고 빼서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자,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죠? 이러면 계산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즉 87이 몫이 되고요.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빼주면 2가 나와요. 자, 2가 4보다 작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0을 그대로 내려주면 20이 돼요. 20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나요? 5번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고 0이 나왔어요. 여러분, 0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말고 4보다 작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돼요. 9 안에 4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빼주면 1. 즉, 몫이 152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중간에 0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눗셈을 잘 계산했는지,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검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만약에 21 나누기 4의 몫이 5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검산식은 이 둘을 먼저 곱하고 거기에 나머지를 더하는 거예요. 자, 식으로 세어보면 4 곱하기 5 그리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이 바로 나눠지는 수인 21이 나오게 된다면 계산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21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계산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몫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잘못됐다는 것이므로 다시 계산을 해주어야 해요. 즉,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하고 여기에 나머지를 더한 값이 나누어 지는 수가 나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검산식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눗셈 문제를 풀 때 계산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 3단원은 원입니다. 원에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이 가운데 점, 이걸 바로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이 선분인데요. 이걸 바로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그리고 원의 중심 그리고 다시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은 이 선을 원의 지름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원의 지름은 원을 둘로 똑같이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원의 지름은 원 안에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선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원에서 원의 지름은 무수히 많이 여러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찍은 무수한 점을 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 안에는 지름과 반지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원의 반지름 곱하기 2를 하면 그것이 바로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의 반지름은 원의 지름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원 그리기 방법입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름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컴퍼스나 연필로 원의 중심을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퍼스를 원의 반지름만큼 벌려줍니다. 만약에 지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나누기 2를 해주세요. 그리고 컴퍼스의 침을 원의 중심에 꽂고 잘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 원을 그리는 꿀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필이 뾰족해야 돼요. 연필이 뾰족하지 않으면 정확한 원을 그리기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을 그릴 때 원의 중심에 고정했던 컴퍼스 침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끔 컴퍼스가 오래된 경우에는 침이 뾰족하지 않아서 종이에 잘 박히지 않아 움직이고는 해요. 컴퍼스 침이 뾰족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컴퍼스가 잘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잘 벌어지게 된다면 원을 그리다가 컴퍼스가 벌어져서 힘들게 맞춰놓은 반지름이 망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헐렁헐렁할 경우에는 나사를 잘 조여서 빡빡하게 꼭 만들고 원을 그려주세요. 4단원은 분수입니다. 먼저 분수란 분모분의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모는 전체이고요. 분자는 부분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크기에 따라 분수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진분수인데요. 진분수는 분자와 분모 중에 분모가 더 큰 분수예요.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분수인데요. 가분수는 분자와 분모 중에서 분자가 더 큰 분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3분의 4, 5분의 6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바로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5분의 5 같은 것들도 가분수에 들어간다는 사실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자연수예요. 무슨 말이냐? 3분의 3이나 3분의 6, 3분의 9와 같은 것들은 각각 1, 2, 3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연수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바로 대분수입니다. 대분수는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진분수와 자연수가 결합된 형태예요. 예를 들면 1과 4분의 3, 2와 3분의 1, 11과 2분의 1 이런 것들이 바로 대분수에 해당해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값을 보고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분수의 의미예요. 이것의 의미는 16을 4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의 3개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6을 4로 똑같이 나눈 것의 의미는 바로 16 나누기 4예요. 그게 4죠. 즉 4개의 묶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 중에 몇 개죠? 3개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12가 나왔어요. 즉 16의 4분의 3은 12다 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4의 8분의 3. 이것의 의미는 전체를 똑같이 8개로 나눈 것 중의 3개다 라는 걸 의미하죠. 24 나누기 8을 해서 3개라는 묶음값을 구했고요. 여기에 3을 곱해서 9라는 값을 얻어냈어요.
24의 8분의 3이 9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이걸 잘 연습을 해야 크기를 비교하거나 나중에 분수의 더하기 빼기를 배울 때 꼭 필요합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부터 해볼게요. 먼저 대분수 2와 4분의 3이 있습니다. 이때 분모 4와 앞에 있는 자연수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 이 둘을 곱한 수를 분자에 쓰고 여기에 나머지 분자 3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 건데요. 4분의 17을 바꿔볼게요. 얘는 17 나누기 4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몫은 4가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오죠?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분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적어줄 거고요. 이 몫이 바로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나머지가 바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7은 4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에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하고 거기에 분자를 더한 것이 최종 분자가 됩니다. 다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에는 나눗셈을 이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몫이 자연수가 되며 나머지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를 나눠야 할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한 꿀팁은 바로 이걸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분수의 자연수 값도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4분의 12가 있다고 할 때 12 나누기 4는 3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을 자연수 값에 써주고 몫은 0이기 때문에 4분의 0이 되겠죠. 4분의 0은 0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크기 비교예요. 크기 비교는 여태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자,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이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대분수는 자연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 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와 3분의 2가 있고 5와 3분의 1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수를 비교해 보니까 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를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5와 3분의 1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두 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연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자로 넘어갑니다. 3과 1이에요. 어디가 더 큰가요? 3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6과 4분의 3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가분수는 엄청 쉬워요. 바로 진분수랑 똑같이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7이 있고 4분의 21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분자를 비교해 주면 돼요. 17과 21이 더 크기 때문에 4분의 21이 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대분수와 가분수를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배웠던 가분수와 대분수 바꾸기 방법을 통해서 비교하는 건데요. 대분수로 바꿀 경우에는 대분수의 크기 비교를 이용하고 가분수로 통일했을 경우에는 가분수의 크기 비교 방법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5단원은 들이와 무게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드리의 단위는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얘는 밀리리터라고 읽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긴 단위인데요. 얘는 리터라고 읽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00ml가 1리터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단위를 활용해서 우리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단위의 덧셈과 뺄셈은 선생님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뭘까요? 딩동댕, 바로 끼리끼리 전략이에요. 먼저 덧셈부터 해볼게요. 덧셈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받아 올림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그리고 리터는 리터끼리 더해줄 거예요. 먼저 밀리리터 더하면 300 더하기 900이기 때문에 1200이 나왔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하나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4리터, 200ml가 나옵니다. 읽을 때도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뺄셈 갑니다. 자, 똑같아요.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빼줄 거고, 리터는 리터끼리 빼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300에서 900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 내림을 이용해서 1300 빼기 900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4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1리터 빼기 1리터는 0리터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400ml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때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배운 단위는 총 2개예요. 먼저 요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요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배운 단위는 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각 단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1kg은 1000g이에요. 그리고 1톤은 1000kg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도 해보았는데요. 똑같아요. 무슨 전략? 끼리끼리 전략을 이용한다. 자, g은 g끼리,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끼리 똑같아요. 덧셈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받아 올림이고요. 뺄셈을 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받아 내림입니다. 자, 200g 더하기 900g을 하면 1100g이 나와요. 그대로 써주고 1을 받아 올려주면 7kg, 100g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뺄셈입니다. 자, 똑같아요.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끼리, 톤은 톤끼리 빼줄 거예요. 그렇다면 300kg에서 800kg을 빼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뺄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받아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1300에서 800을 빼는 게 되는 거겠죠? 빼주면 500kg, 그리고 3톤에서 1톤을 빼주면 2톤. 그래서 계산값은 2톤 500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자료의 정리 단원이에요. 첫 번째, 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표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에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한 항목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조사한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적절한 단위가 필요한데요. 조사한 수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값들을 다 더한 합계도 들어가야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걸 보면 먼저 첫 번째, 표에 제목이 있나요? 맞습니다. 표의 제목은 바로 우리 반이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항목은 과일이에요.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포도, 딸기, 귤, 바나나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값은 학생 수고요. 학생 수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는 단위인 명수가 되겠죠? 네 번째는 합계입니다. 3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결과가 19가 나왔어요. 이렇게 합계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배운 게 바로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바로 조사한 결과를 알맞은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그림 그래프를 이 단원에서는 먼저 배웠어요. 자, 이 그림 그래프도 꼭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값이고요. 네 번째 건 상징 기호예요.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림 그래프의 각 요소들을 반영하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그래프에 제목이 있죠. 두 번째, 항목도 있고요. 값도 잘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상징기호였죠. 이 아래쪽에 보면 상징기호가 있어요. 선생님은 5명을 상징하는 상징기호와 1명을 상징하는 기호를 각각 그려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료의 특징에 알맞은 그림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인지 알기 쉽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사한 값이 학생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상징기호를 만들어서 그렸어요. 만약에 조사하는 값이 책이라면 책 모양으로 할 수 있고요. 혹은 음식이라면 그 음식 모양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항목별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표보다는 그림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한눈에 어느 항목이 가장 많고 또 어느 항목이 가장 적은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징 기호가 나타내는 값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림 그래프가 달라지는데요. 또 상징 기호가 나타내는 값이 클수록 적게 그려야 하고 나타내는 값이 작을수록 많이 그려야 해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 그래프 중에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봅시다. 7명이기 때문에 5명을 상징하는 기호 1개와 1명을 상징하는 기호 2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5명을 상징하는 기호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5개를 주르륵 그려야 되겠죠? 작은 단위로 바꾸면 그림의 수가 많아지고 큰 단위로 바꾸면 그림 수가 적어진다는 사실도 꼭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3학년 2학기 핵심 개념 정리를 다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만 잘 알아도 3학년 2학기 수학에서 배운 개념들은 빠짐없이 챙겨가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수학 실력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